자, 정당과 선거 7강 하편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기 방식에 따라서 기명제와 기표제가 있습니다. 이거 사실 다 한문 용어라 가지고 한문을 조금 배우시면 사실 이해하기가 좀 편한데, 한문을 안 배우시면 이게 뭔 소린가 좀 복잡하실 텐데,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라도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어, 소위 한국어에는 외래어도 많지만 한글 표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교양 차원에서라도 한문을 좀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한문을 직접 공부하기 너무 부담스러우면 한문으로 된 고유명사나 단어 같은 거라도 많이 좀 익혀두시는 게 좋아요. 보통 이제 뭐 신문에 나오는 한문 이래가지고 뭐 천자 또는 뭐 이천자 또는 한 500자 정도만 알고 외워도 이거 뭐 쓰는 것까지 하라고는 안 할 테니까, 그냥 이게 무슨, 딱 어떤 한문을 봤을 때 이게 무슨 뜻이다, 또 어떻게 읽는다 정도만 알아도 많이 도움이 되는 거죠. 또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한문을 조금 잘 쓰시잖아요. 그러면 중국이나 대만이나 일본 같은, 또 동남아도 그렇고 한자 문화권에 이제 놀러를 여행을 갔을 때 말이 안 돼도 이게 글을 써서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하여튼 기명제와 기표제가 있는데, 표기 방법에 따라서 기명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표 용지에 후보자의 이름을 직접 쓰는 방식입니다. 필리핀은 처음 선거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계속 기명제 방식을 고수하고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따라 필리핀의 선거는 유권자들의 자질을 평가하는 엄격한 자격 기준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글을 쓸 줄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기표제가 있는데, 후보자의 해당 난에 정해진 기표를 하는 선거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나 일본이 뭐 부뚜껑을 통해서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일본이 직접 이름을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 선거 말고 뭐 국가적으로 하는 국민투표나 이런 거에는 이제 또 도장 방식으로 하겠죠.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헌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국민투표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뭐 도장 찍는 방식으로 할 텐데, 하여튼 이런 걸 말하고요. 한국, 그다음에 미국 경우 펀칭 기계를 사용하고 구멍을 뚫어 가지고 하게 돼 있고, 인도네시아 경우에는 송곳으로 직접 구멍을 뚫게 돼 있고, 막 여러 가지 방식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명제와 기표제가 있다. 기록할 기자에 이름, 명자 하는 이름, 성명명 해서 이제 이름을 쓰는 제도. 그 다음에 기표제는 기록할 기자에 표시하다 표자라고 해서 표시를 해서 기록하는 제도. 뭐 이렇게 구분됩니다. 투표용지를 참고로 좀 보여드리면,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기명식 투표용지라고 해서 직접, 뭐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뭐 쓰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직접 이 이름을 적게 돼 있습니다. 직접 뭐라고 이름을 적게 돼 있고, 여기서 이제 OMR 카드를 칠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아마 이 절차를 다 해야 될 겁니다. 칠하고 적고 하는 식으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찍게 돼 있죠. 도장 같은 거나 이런 걸 찍게 돼 있다고 해서 이렇게 돼 있고요. 투표용지가. 인도네시아의 투표 방법은 이제 아까 그렇지, 펀칭한다고 그랬지, 송곳으로 직접 송곳으로 해당 부위를 구멍을 내는 겁니다. 여기도 구멍을 내고 이래가지고 다 구멍이 나면 이제 그걸 판독해가지고 뽑는. 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제 도장을 찍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표 의무에 따라서 구분되는데, 투표 방식이 강제투표 제도와 자유투표 제도가 있습니다. 뭐 이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자유투표 제도는 유권자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투표 참여 여부가 이루어지는 선거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안 와도 벌금 같은 거 매기지 않아요. 투표 안 해도.
그러고 강제로 집 밖으로 끌어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제 투표 제도가 있는데 이건 의무 투표제를 의미하고 선거인의 기권 방지나 투표율 저하를 막기 위한 조치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태국의 경우에는 의무 투표제를 실시하고 있고 투표에 불참할 경우에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게 사실은 왜 이렇게 하냐면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하냐면 뭐 아시다시피 태국이나 저기 그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그 군사력을 동원해 가지고 투표를 못하게 막는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투표하러 가는 것 자체를 위협을 해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 못하도록. 그래서 이제 자기네가 지지하는 편이 당선되도록 인위적으로 이제 투표율을 조작하는 건데 그런 거를 막는 효과도 있어요. 이렇게 강제로 벌금을 매기면 아니 내가 투표하러 가고 싶은데 쟤들이 나를 못 가게 막았다. 그래서 내가 못 갔다. 그래서 벌금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억울하다. 이렇게 되면 그 범죄가 밝혀질 수 있잖아요. 또 그렇게 벌금 내는 사람이 많아질 경우에는 아 이거 누가 투표율에 조작질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중앙정부에서도 행정기관에서도 이거 확인이 가능하니까 뭐 그런 이런 제도를 수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유권자들을 강제로 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유권자들의 그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해주는 측면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이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세 번째 선거제도. 저희가 이 PPT는 되게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5페이지짜리 지금 전체 61페이지짜리고요.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이 중에 저희가 한 절반 정도 지금 했습니다. 사실 같으면 이게 오프라인 강의 같으면요 아직 10페이지도 안 했을 겁니다. 왜냐면 오프라인 강의는 할 얘기가 많고 여러분 얼굴 보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면 굉장히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거든요. 그런데 온라인 강의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진도가 너무 빨리 나가게 돼요. 그래서 준비를 해놓은 PT가 금방 떨어집니다. 이거 사실 예상치도 못한 재앙이거든요. 하루빨리 코로나 정국이 끝나서 여러분과 함께 얼굴을 보고 같이 아이스크림도 나눠 먹으면서 대면 강의를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이게 제가 원래 대면 강의를 잘하는 사람이지 온라인 강의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대면 강의 할 때는 늘 강의 평가가 좋았습니다. 늘 80점 이상이었는데 이 온라인 강의를 하다 보니까 평가도 떨어지고 이제 힘들어 죽겠어요 진짜. 왜냐면 이게 그 공중전만 하던 사람한테 땅에 내려서 백병전 하라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게다가 지금 여러분들은 불만이 가득한 상태고 그런 거죠 뭐. 참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선거제도에 대해서 지금 보겠습니다. 다수대표제. 그 다수대표제. 그러니까 이제 그냥 합시다. 다수대표제는 한 선거구에서 총 유효 투표의 다수를 획득한 후보가 당선되는 선거제도입니다. 그 다수대표제는 크게 단순다수제와 절대다수제로 구분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후보를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뭐 그런 것들을 보통 통칭합니다. 단순다수제 같은 경우에 단순다수제는 선거를 경마에 견주어서 결승점을 먼저 넘어서면 1등에 당선된다는 2위 단순다수제 혹은 상대다수제 등으로 불립니다. 그러니까 뭐 1위든 상대든 간에 어쨌든 상대방 대비해서 이제 넘어서면 되는 거죠. 단순다수제는 총 유효 투표의 절대다수 그러니까 50 플러스 1을 얻을 필요가 없이 전체 득표율의 1등을 차지한 후보가 무조건 당선되는 선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후보가 ABCD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A가 30%를 넘어가면 당선이죠.
왜냐하면 다른 후보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얻은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100%가 완성이 되면 다른 후보들은 더 이상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력, 그 다음에 당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TV 화면에. 아이고. 단순 다수제는 최초 영국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미국, 캐나다, 인도 등의 선거제도로 채택됐으며 20세기 들어서는 신생 독립국들의 확산에 따라서 그 미국의 영향을 받은 많은 국가들이 단순 다수제를 선거제도로 채택을 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선거 방법의 운영 면에서 단순 다수제의 경우 기본적으로 소선거구제에 적용이 되고 일본의 중의원 선거와 같이 단기 비이양식 투표에 입각해서 그 상대 다수에 의한 의석 배정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요건 나중에 이제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시기가 있을 겁니다. 일단 여기서 넘어가고요. 단기 비양식 투표는 그 이제 뭐 이렇게 이게 득표하게 되면 그 이제 일정 부분 득표하고 그 나머지 비율을 이제 넘겨준다 다른 후보에게 뭐 이런 것들인데 뭐 이거는 좀 상당히 복잡해서 이후에 다시 이제 요 해당 분야가 다시 요 해당 개념에 대해서 다시 이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단순 다수제는 후보자들에 대한 제일 선호만을 묻는 범주형 투표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제일 좋으냐 이거죠. 그 단순 다수제의 불비례성과 소수 대표의 문제가 있는데 존 스튜어트 미리 언급한 1인 1표 1표의 가치 원칙을 실천함에 있어서 다수 대표제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즉 단순 대표제는 다른 어떤 선거제도보다도 득표율과 의석 비율에 있어서 가장 큰 불비례성을 나타냄으로써 결국 소수 대표의 문제점이 유발된다는 겁니다. 뭐냐면 아까 앞에 보여드렸다시피 30%만 득표해도 당선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70%는 딴 사람을 지지했는데 그냥 30%된 놈이 1등이 되고 당선이 되니까 나머지 70%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소수 대표의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단순 다수제는 거대 정당의 후보에겐 유리하고 군소 정당의 후보에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거대 정당은 여러 가지 어떤 홍보 마인드나 뭐 홍보 능력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이건 이론적으로 소선거구 단순 다수제가 양당제를 유발한다는 두베르제의 원칙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하면 할수록 거대 여당과 거대 야당 두 개 당밖에 존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양쪽이든 어디든 들어가야 뭔가 이제 가능성이라도 볼 수 있으니까. 왜냐면 1등만 뽑으니까 그러면 1등하고 2등 사이에 뽑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선거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 놨더니 이게 정당의 어떤 구성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가 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 다수제의 장점, 투표 방식이 쉽고 단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독립국가에서 이걸 미리 했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교육 수준이 좀 낮은 문맹률이 높은 독립국가 그 원주민들이라고 하더라도 투표할 수 있다는 거죠. 선거구의 크기가 작고 상대적으로 후보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지역 대표성이 보장이 되고 유권자와 그 의원 사이의 친밀도가 높게 유지됩니다. 내가 뽑은 사람이니까 제 양반이. 그 다음에 양당제를 유도하기 때문에 안정된 정부 구성을 촉진합니다.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걸 한 것도 좀 있긴 있어요. 뭐냐면 여러 정당에서 여러 후보가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여러 명이 다 이제 의원으로 당선이 돼서 의회 구성이 큰 정당 두 개가 아니라 막 자잘한 정당들이 서로 이합집산하는 구조가 되면 그 신생 독립국가에서 의사결정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들끼리 싸움질 한다고 정부 말은 아무도 안 듣죠. 그리고 툭 하면 구태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가 정통성이 있네 없네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단순 다수제를 하게 되면 양당제, 거대 양당제를 형태를 띠게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이렇게 되면 정부는 안정이 된다. 또 이제 의사결정도 좀 빨라진다. 그래서 이렇게 신생 독립국가들은 이걸 이렇게 하는 측면이 좀 강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1등이 뽑혀가지고
책임을 지고 일을 하다가 못하면 잘려나가는 거니까 정치적 책임의 소재가 명료해집니다. 왜냐면 한 명만 책임을 지면 되니까. 그런 거고. 단순 다수제의 단점, 사표와 죽은 표와 소수 대표의 문제가 심각하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 득표해가지고 대통령이 되면, 또 이제 국회의원이 되면 나머지 70%의 유권자는 어떻게 됩니까? 표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표의 의미가. 이런 거고. 불비례성과 만들어진 인위적 다수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도 1번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등 한 사람이 30%만 갖고 1등을 했는데 비례적이지가 않다는 거죠. 게다가 만들어진 인위적 다수. 그러니까 30%로 1등을 했는데 마치 51%로 1등한 것처럼 그런 효과가 보인다는 거죠. 국가 차원의 공익보다 지역 서비스 차원의 의정 활동이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치열하게 지역에서 싸워서 올라왔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시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 지역의 일에 몰빵합니다. 그 쪽지 예산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성과 정치적 소수 집단의 대표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여성을 대표하거나 정치적 소수 집단을 대표하는 사람이 당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워낙 마이너리티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걸 아무리 욕을 해도 사회의 메이저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현상을 보여드리는 거고, 이런 부조리한 건 앞으로 문화적으로 개선이 돼서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현상이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부자연스럽게 선거구를 정하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이게 게리맨더링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게리맨더링이 뭐냐면, 그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부자연스럽게 선거구를 정하는 건데, 1812년 매사추세츠 주지사 이 게리가 상원 선거법 개정법의 강행을 위해서 자기 당인 공화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분할했는데, 그 모양이 셀러맨더와 같다고 해서 반대당에서 셀러 대신에 게리의 이름을 붙여 게리맨더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제 셀러맨더는 그 도마뱀 같은 건데, 지역구를 쪼개는데 보통은 심플하게 선을 딱딱 그어가지고 4등분을 하든지 2등분을 하든지 이러는데, 이걸 그림을 그려놨어요 안에. 여기다가. 왜냐면 공화당 당원들이 많이 사는 쪽만 골라가지고 이제 지역구를 이렇게 표시를 하다 보니까 이게 도마뱀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셀러맨더에서 셀러 대신 게리를 붙여가지고 게리맨더, 게리 도마뱀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한 겁니다. 찾아보면 아마 이 그림도 나올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절대다수제라는 게 있습니다. 절대다수제는 뭐냐면 단순 다수제가 갖는 소수대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절대다수, 즉 총유효표의 2분의 1 이상을 획득했을 때 당선되는 선거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당선이 되려면 어쨌든 51%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이제 2차 투표제, 결선 투표제가 뭐 이런 겁니다. 그 대통령 제도에서도 우리가 이제 결선 투표를 넣자라고 하는 게 이런 효과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게 30% 지지받아 가지고 당선이 되니까 이거 뭐 30%의 대통령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대통령 선거를 할 때 1등하고 2등을 뽑은 다음에 그 두 명이 다시 이제 투표를 해서 그 중에서 이제 승자를 가리는 이런 걸 하자고 하는 게 이제 절대다수제입니다. 그래서 프랑스형의 이제 결선 투표 제도하고 대한 투표 방식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한 투표 제도가 있는데 결선 투표제 같은 경우는 뭐냐면 흔히 2차 투표제라고 불리며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활용되는 대표적인 선거 방식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내용이냐면 1차 선거에서 1위 후보가 승리할 수 있는 최소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제 1위 후보가 51%를 1차 선거에서 못 넘으면 정해진 얼마간의 시간을 두고 2차 선거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이제 1, 2등만 하는 거죠.
이때 선거 승리의 최소 조건은 절대다수, 즉 50 플러스 1이 일반적이면, 그러니까 51%로 되면 당선되는 거죠. 1차 선거에서 이것에 해당하는 후보가 없다면 임의적 조건에 따라 2차 투표를 실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선거 승리의 최소 조건이 절대다수고 2차 선거 진출에 위한 임의적 조건이 1, 2위로 한정될 경우에 한 선거구에서 1차 선거 결과에서 각 후보자의 득표율이 A, B, C, D 형태로 나타나면 절대 다수를, 그러니까 51%를 얻은 후보자가 없기 때문에 임의적 조건에 따라 A와 B가 2차 선거에 진출해서 둘을 상대로 이제 투표를 해서 이제 둘 중에 많이 나오는 사람이 당선되는, 이게 이제 절대 다수제라는 거죠. 2차 투표제도, 결선 투표제도. 결선 투표제의 장점은 단순하고 용이합니다. 쉬워요. 그 다음에 지역 대표성 및 지역 구민과의 높은 친밀도, 소수 대표의 현상 극복,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30% 해서 당선되는 게 아니라 새로 또 선거해가지고 어쨌든 51%는 얻는 거니까, 당선자는. 2차 선거 당시 선택의 명료성, 내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된다. 쉽죠. 뭐 그런 장점이 있는데 반면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 선거를 2번이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불비례성이 또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C나 D를 뽑았는데 이제는 A와 B 중에서 뽑아야 돼요. 뭐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선거가 치러질 때 기권표나 무효표가 나올 수 있습니다. C, D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A, B를 뽑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 이렇게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선거를 2번이나 해야 되니까 비용이 증가합니다. 이 선거 비용 장난 아니거든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선 투표제는 단순 다수제의 장점과 단점을 많은 부분 공유하지만 다수 대표제가 지니는 소수 대표의 문제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1차 선거보다 2차 선거에서 후보 선택의 명시성이 높아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당선이 되면 저거 뭐 30% 얻어가지고 당선된 놈이란 소리는 안 들어도 되는데, 문제는 이제 굳이 2번 해서 그 투표율을 높여본들 뭐 크게 다르냐 이거죠. 그러니까 대다수의 선진국에서는 사실 이게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한 번만 해가지고 결정되면 대체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사람의 그러니까 투표율하고 그 득표율이 30%라고 하더라도 일단 임기가 시작되면 힘을 실어주자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지지율이 70% 80% 올라가요.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도.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도 대충 그 정도, 이제 뭐 60% 이상의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여론조사 해보면. 일단 뽑았으니까 뽑아놓은 사람한테 힘 실어주자 이런 마인드가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고 다른 나라에서는 조금 또 다르게 되기도 하니까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대안투표제라고 해서 얼터너티브 보트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그 대안투표제는 뭐냐면은 1870년대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 MIT에서 웨어라는 사람이 의해서 고안된 선거 방식으로 투표자가 가장 선호하는 한 명의 후보만을 표시하는 이제 범주형 투표 방식과는 달리 투표 용지의 모든 후보에 대한 선호도를 표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투표 방식에 있어서 유권자들은 투표 용지의 모든 후보에 대해서 선호도를 표시하고요. 규정에 따라 많이 공란이 발생하면 무효 처리될 수도 있고, 표 계산에 있어서는 우선 각 후보가 1번으로 선호된 유효표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너 순위를 정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 뭐 여러 사람들한테 메뉴를 물어봅니다. 너 점심 때 짜장면 먹고 싶냐, 아니면 짬뽕 먹고 싶냐, 또는 뭐 김치볶음면 먹고 싶냐, 설렁탕 먹고 싶냐라고, 또 피자 먹고 싶은 사람, 하여튼 그 1지망 2지망을 해봐. 그러니까 1지망 2지망 3지망 4지망 5지망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보가 5명이면 5지망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1번, 그 다음에 누구는 2번, 이게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번으로, 그러니까 아무 개가 1번으로 뽑힌 표를 계산을 하고, 또 이제 B 후보가 1번으로 뽑힌 표를 또 계산을 하고, 이런 식으로 선호도를 쭉 내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만약에 절대 다수를 획득한 후보가 있다면 그 후보가 당선되는 거고, 이때 해당 후보가 없다면 최초 계산에서 가장 적은 득표율을 얻은 후보의 표를
없애가지고 이 표에 표시된 두 번째 선호 후보별로 표를 이양하는, 표를 넘겨주는 거죠. 되게 복잡해요 이게 좀. 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계속 표를 넘겨주고 해서 절대 다수를 통과한 후보가 나타날 때까지 표 이양과 계산을 계속 한다는 겁니다. 이거 되게 복잡한 구조인데 보시면 총 71,248표의 유효표, 최소 절대다수 35,000표인 상황에서 선거 결과 절대다수를 획득한 후보가 없으므로 BAD 후보 순으로 탈락시켜가지고 선호 순위에 따른 표의 이양이 이루어져서 결과적으로 4차 계산에서 1차, 2차, 3차, 4차 계산에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탈락시키면 이걸 또 쪼개가지고 나눠주고, 탈락시키면 쪼개서 나눠주고 하는 식으로 가는 겁니다. 복잡해요 좀. 근데 이게 왜 하냐 이거를. 소수대표 현상을 극복할 수 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한 사람한테 51%를 매기는 거니까. 지역 대표성 및 지역 구민과의 높은 친밀도를 형성하고 있다.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A, B, C, D, E한테 투표했는데 이걸 임의적으로 계산해가지고 옮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그런가 싶고, 단순 다수제 국가에서 채택하기 쉬운 현실적인 대안이다. 그리고 투표자의 선호도를 최대한 반영한다. 시간과 비용 면에서 결선 투표제보다 효율적이다. 왜냐하면 한 번 투표해서 끝나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두 번 투표하는 것보다는 싸다라는 거고.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당연히 있겠죠. 불비례성이 지속된다. 왜냐하면 나는 이를 안 뽑았다니까. 근데 왜 내 표가 여기저기 흩어져가지고 결국 이 표로, 이 지지자한테, 이라는 정치인한테 표로 흡수되냐고.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B를 뽑은 사람 입장에서는. 정당의 선거운동에 따라 전략적인 투표를 유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그 특정 정당들이 일단은 그러면 이쪽을 찍으세요. 이쪽이 탈락되면 우리가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막 계산을 해가지고 작전을 짜서 유권자들한테 이걸 갖다가 홍보하고 강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냐면 쉽게 설명하면 서울시장 후보로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서울시장 후보로 뭐 오세훈, 한명숙, 그 다음에 노회찬이 나왔을 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뭐라고 했냐면 노회찬을 찍으면 한명숙이 떨어집니다. 오세훈이 당선될 겁니다. 이런 얘기 한 것처럼 그런 겁니다. 그 제도적 복잡성과 강제성 문제가 있다. 모든 후보한테 선호도를 표기해야 돼. 난 한 명만 하고 싶은데 왜 다 하라는 거냐. 난 비지지자인데 왜 A, B, C, D까지 내가 구분을 해서 순위를 매겨야 되는데 라고 이제 왜 나한테 왜 이런 걸 강제해? 이런 게 있고 계산이 복잡해요. 여기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잘못 계산되면 난리가 납니다. 이걸 왜 하냐고 도대체. 또 이제 결과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아무래도. 하여튼 이런 장단점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보완투표제, 서플리멘터리 보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보완투표제가 있는데, 보완투표제는 유권자에게 선호하는 두 명의 후보, 즉 가장 선호하는 후보하고 그 다음으로 선호하는 후보를 선택하게 하는 선거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두 명 뽑으라는, 두 명. 야, 두 명 골라라. 투표 방식이나 의사결정에 있어서 보완투표제는 대한투표제보다는 훨씬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둘 중에서 하나만 결정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득표율 계산은 1위와 2위를 제외한 3위 이하의 모든 후보들의 표를 제거해서 2선호도별로 1, 2위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웃기는 게 왜냐면 나는 3위나 5위를 찍었다고. 근데 왜 내 표를 1, 2위한테 주냐고. 분명히 이런 문제 생깁니다. 하여튼 이게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앞서는 그 대한투표제의 이제 보완이란 얘기인데, 대한투표제 A, B, C, D, E까지 다 계산해야 되니까 이러지 말고 그냥 왜냐면 2차, 3차 계산해서 다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지 말고 딸랑 두 명만 해가지고 계산하자라는 거죠. 재선 가면 돈 드니까. 그런 거고. 그 다음이 다수대표제에 반하는 소수대표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원래 선거제도가 원래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게 있고 하니까 이걸 다 저희가 한번 쭉 스크린에서 살펴보자는 의미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 다수대표제에 반하는 소수대표제는 뭐냐면, 소수대표제는 민주주의의 이제 다수결 제도에 의해서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는 패단을 막고 소수파에게도 정치참여의 기회를 주기 위해 득표율과 관계없이 소수 득표자의 일부도 당선시키는 선거제도를 말합니다. 싱가포르의 비선거구 의원제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소수대표제인데, 민주적 차원에서는 본원적 의미와 달리 선거제도의 대표적인 악용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냐하면 싱가포르의 소수대표 의원은 의회에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허수아비다.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가 왜 이렇게 하냐면, 싱가포르는 중국계 화교들이 지배계급입니다. 그런데 너무 자기들만 해먹으면 욕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간 열어줘요. 그래서 이제 비선거구 의원제도라고 해서 그 중국계 아닌 몇몇 의원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길을 약간 열어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의결권을 안 줘요. 그러니까 의결권이 없는, 표결권이 없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그냥 말만 할 수 있는 거야. 마치 계약직, 비정규직 국회의원 같은. 이러면서 우리는 민주주의 해요. 우리는 저 중국 화교들이 독재하는 나라 아니에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싱가포르 제도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향후 홍콩도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아주 악질적인 제도거든요. 이게 의결권을 안 준다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입법권을 안 준다는 거니까요, 의원에게. 하여튼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 선거제도가 이제 비례대표제가 있습니다. 그 비례대표제는 목 아파라. 목이 붓겠네. 비례대표제는 민주주의를 멸망케 하는 트로이의 목마라는 비판도 있지만, 왜냐하면 민주주의적이지 않은 요소들이 꽤 많기 때문에 보통 선거권의 확대와 다수 대표자가 갖는 불비례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점차 제도적으로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문가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여러 가지 뭐 긍정적인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 스위스나 벨기에와 같이 민족, 언어, 종교 등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내재되어 있는 국가에서 비례대표제는 소수 대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선거제도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례대표제는 정당 명부제와 함께 사용이 됩니다. 비례대표제는 한 선거구에서 여러 정당이 경합하는 경우에 정당이 획득한 투표 수에 비례해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당 지지율에 따라서 미리 순서 정해놓고 배분하는 거죠. 몇 번부터 몇 번까지 당선권, 이렇게. 비례대표제는 그것을 사용하는 국가에 따라서 투표 표기나 의석 배분 방식을 둘러싼 다양한 변형이 가능하고요. 무려 300여 개의 선거 방법이 존재한답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도 다 구분을 하다 보니까 300개나 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개면 좀 심하죠. 그리고 이 안에는 사실 이 300개 안에는 굉장한 꼼수가 들어간 방법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기 편한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다 걸러낼 수 없다는 게 문제죠, 사실은. 일반적으로 비례대표제는 정당 명부제나 단기 이양제 등으로 구분됩니다. 비례대표제는 세부 규칙의 다양성과 원리 자체의 복잡성이 존재하지만 의석의 불비례성을 해소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긴 합니다. 여기서 계속 말하고 있는 불비례성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 딸랑 30% 득표하고 그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 이거를 이제 불비례성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뭐 지금 사실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득표율은 제 기억으로는 한 34%인가 뭐 그러셨을 거예요. 그러고 와서 지금 대통령 하고 계시는 거니까 마치 이제 전체를 다 대표하는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전체를 다 대표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투표 제도가 일단 그렇게 설계가 돼 있고 또 그렇게 당선이 되셨으니까. 하지만 나머지 70% 아니 70%가 아니지 한 65% 다른 사람을 찍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죠. 그러고 좀 왜 저렇게 나대냐 라고 보일 수도 있죠. 그거는 이제 뭐 시각의 차이니까. 비례대표제의 장점. 그럼 장점은 뭐냐? 비례대표제가 갖고 있는 장점. 높은 비례성을 의회 및 국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그 전국적으로 뭐 정당 선호도긴 하지만 전국적으로 지지를 받아가지고 당선이 된 거니까 이 사람이 우리를 대표한다. 뭐 이런 건 있죠. 대표성, 비례성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대표성이 보장되는 부분이 있고 또 새로운 정치적 흐름을 반영하는 데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비례대표제가 아니면 지금 정의당의 유호정 의원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좀 참신하잖아요. 일하는 것도 보면. 물론 처음에는 욕을 많이 먹었는데 실제로 일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파괴적인 캐릭터가 됐습니다. 뭐냐면 요번에 이제 국정감사에서 그 삼성을 갖다가 아주 그냥 두들겨 팼는데 삼성에서 이제 이 유호정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 상당히 오랫동안 그 담당 간부들을 보내가지고 설득을 하려고 시도를 했대요. 근데 안 먹힌 거죠 이게. 왜냐면 매수를 하려고 해도 너무 어리니까 돈 좋은 줄 몰라요. 그러니까 매수가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위아래가 없어요. 게다가 이제 여성 의원인데 약간 페미니스트 기질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나이든 한국 남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를 그냥 무시하고 씹어버리는 특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해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유호정 의원한테는. 그래서 진짜 파괴적인 캐릭터다. 진짜 쟤한테 걸리면은 뼈도 못 추린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지금 소문이 자자하게 퍼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의원이 정치 데뷔를 하는데 그 비례대표제가 아니면 사실 국회의원 배지를 달기도 어렵죠. 얘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서 지역구에서 얘를 뽑아주겠습니까? 지역구에 사실은 원칙대로 하면 지역구에 출마하기도 어려운 수준인데 그래서 이제 정의당에서 얘를 이제 밀어가지고 그러니까 비례대표로 만들었고 그래서 당선이 되고 나서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활약을 하는 거니까 하여튼 뭐 그런 어떤 그 독특한 그런 것들이 있다. 특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뭐가 있냐면 타협과 통합의 정치 문화를 촉진시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 비례대표제를 하게 되면 어쨌든 그 안에는 많은 사람들의 의지와 지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다수의 지지를 받는 연립정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 의원 내각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극단적인 지역 정당의 영향력도 배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전국구, 지금은 비례대표지만 옛날에는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전국구 국회의원이라고 했거든요. 지역구가 아니라 이제 전국구. 그러니까 전국에서 어떻게 보면 비례대표가 사실은 전체 국민을 더 대표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만 표를 받은 게 아니라 전국에서 난 저 사람 지지한다라고 해서 표를 받은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보통 해석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정당 정치가 활성화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왜냐하면 일단 비례대표제로 유능한 의원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어쩌든동 이렇게 이제 그 정당 내에서 협의를 통해서 협치하는 것들이 또 비례대표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
정당 내에서 많은 절차와 의사결정과 이런 것들을 거쳐서 비례대표를 선정을 하게 되니까 정당 정치가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죠.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뒤에 정당 명부제까지 가면 되게 길어지니까 제가 비례대표제 단점까지 하고 이번 강의는 하편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제 정당 명부제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연속성 때문에. 하여튼 뭐 이런 장점이 있고 반면 이제 단점도 있습니다. 뭐냐면 정부의 선택을 바꾸는 유권자의 정치적 권리가 박탈됩니다. 비례대표제 때문에. 그러니까 그 유권자들은 그러니까 이제 지역구를 투표를 해가지고 이제 지역구 의원을 선택을 해서 이 정부를 좀 바꿔야 되겠다고 해서 지역구 투표를 했는데 이거 이외에 이제 비례대표제로 의원들이 추가가 되면 나는 분명히 민주당에 140석 정도 되겠지 싶어서 이제 했는데 비례대표로 막 2, 30석 더 늘어가지고 160석이 돼버렸더라. 이러면 유권자의 의지가 어떻게 보면 박탈된 거죠, 그죠? 이중투표를 통해서 박탈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정당의 밀실 야합을 통한 정부 구성이 가능해지고 정치적 거래와 흥정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군소정당에게 과도한 정치 권력이 부여되기도 해요. 우리가 이거를 4월 15일 총선 때 봤습니다. 뭐냐면 각 정당별로 비례 전문 정당을 만들었죠. 열린시민당, 그 다음에 열린민주당, 더불어시민당.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만든 2중대는 이제 더불어시민당이었고, 그 다음에 3중대가 또 있었습니다. 열린민주당이라고 조국 지지하는 최강욱이나 뭐 김진애 같은 사람들이 만든 정봉주하고. 그래서 원래 그런 거 하지 말자고 해서 이제 이런 선거제도를 합의를 해줬는데, 그래서 정의당이 좀 득을 볼까 했었는데 정의당이 완전 손해를 봤죠. 이게 어떻게 보면 야합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거대 여당, 이제 정당, 여당과 거대 야당 사이에 야 각자 이중대 정당 만들자 비례 전용 이렇게 해서 이제 흥정을 한 거고요. 또 이런 작은 정당들이 나중에 당선되고 나서 분명히 민주당은 하나인데 민주당이 2개, 3개가 된 거예요. 비례 투표할 때 있어서는. 그래서 이런 정당들이 당선되고 나서 우리가 니네랑 협조해 줄게 또는 뭐 합쳐 줄게 아니면 안 해 이런 식의 과한 정치적인 요구가 가능하도록 과한 어떤 그 입지나 권한이 보장이 돼 버렸습니다. 그런 부작용이 있었고 그럼 정치적으로 불안해집니다. 지금도 정치적으로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군소정당이 난립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4월 15일 선거 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난잡했습니까? 선거 자체가. 그 연립정부의 한계성과 비효율성이 드러납니다. 자꾸 연립정부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건 이제 의원내각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군소정당들 친여당적, 일본 같은 경우에 친자민당 성격을 갖고 있는 보수정당들이 이제 연립해서 정부를 만들잖아요. 이렇게 되면 비례대표까지 끌어모아 가지고 그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정당의 리더십 권한이 강화돼서 비민주적인 구조화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비례대표는 정당 지도부가 이제 1번부터 30번까지 쭉 번호를 매겨가지고 당선권을 지정해 주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선정된 사람들은 당 지도부에 충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로라도. 네가 계속 국회의원 한 생각 하고 싶으면 나한테 잘 보여야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당이 민주적인 정당이 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진짜 무슨 독재자가 그러니까 당 대표가 독재 같은 걸 하는 그런 정당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유권자와 의원 사이의 친밀도가 약화됩니다. 왜냐하면 뭐 김홍걸이나 윤미향 같은 사람들 다 비례대표로 당선된 사람들이거든요. 난 쟤들 뽑은 적이 없어요. 난 쟤들 몰라 잘. 그래서 쟤들은 국회의원이라고
앞에서 나대고 깝죽거리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보기 싫겠습니까? 게다가 걔들이 뭐 그렇게 뭐 선하고 뭐 일을 잘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게다가 쟤들 때문에 내가 지지하는 정당인 민주당이 욕을 엄청 많이 먹어요. 그냥 보기 싫죠, 당연히. 그런 인간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그 유권자와 비례대표 의원 간의 친밀도가 약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비례대표로 나와가지고 당선되고 나서 4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다시 지역구를 얻어가지고 그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되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한 4년 하고 그냥 끝나요, 거기서. 또 그럴 만한 정치력이 없는 사람들이 보통 비례대표로 나오는 경우도 많고, 보통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제 뒤에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7강 하편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화요일날 8주차 화요일날 다시 제가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로드가 많이 지연됐던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고, 가급적이면 민원사항이 있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저한테 직접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 연락처는 어디 갔냐, 잠시만요. 제 연락처가 여러분 수차 공개를 해드렸고 강의 계획서에도 연락처가 있습니다만은 너무 안 물어보고 너무 이렇게 자꾸 민원을 제기하시니까 연락처를 제가 다시 공지할게요. 이게 제 연락처입니다. 010-2597-8237 여러분의 강사입니다. 이게 제 이메일입니다. 여기 한메일.net을 해도 되고 다음.net을 해도 됩니다. 문의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사람 곤란하게 학교 민원 좀 그만 넣으세요. 남 속도 모르고 너무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진짜. 하여튼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